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날린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평상시에 좀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세종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좀 주로 어떤 게 좀 있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 도시들의 견제라든지 시기 질투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완성기까지 아직 1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갖춰야 될 기본 요건들을 갖춰감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변 지역하고 상생, 균형 발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좀 모습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끼리라도 좀 서로 사이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될 텐데 뭐 네.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가공실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소비 도시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주로 그 소비 계층이고, 그래서 지금 공실이 늘어나면서 좀 세종시 하면 좀 소상공인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상가공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 차원이나 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제 지인 가족 두 가구가 대전하고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왜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 지금 2년 정도 안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사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사를 12월 달에 한번 개인 서비스 요금을 한번 비교를 한 기사를 써봤더니 실제로 이제 행복도시 신도시랑 예를 들어서 뭐 임용료, 그다음에 찜질방, 노래방, 그다음에 삼겹살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40몇 개 품목을 분석해 보니까 신도시가 조치원보다 2배 이상 품목들이 다 비쌌고, 가격이 아니라 품목 수로 2배가 더 많이 비쌌고, 그다음에 가까운 이제 대전 유성의 노은 쪽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비싼 품목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원정 쇼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다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좀 떠난 아픈 사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가공실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예. 세종시 출범 당시만 해도 사실 실감할 수 없었던 문제였거든요. 예.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마 올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예. 세종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문제 빼고는 아마 상가공실 문제가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그런 좀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예전에 한 2012년도에 한솔동 주민이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천마을에서는 굉장히 모든 가게가 아마 장사가 잘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식당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식당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다만 그거는 낮에 점심 때 주로 그랬던 것이고, 밤에는 11시가 되면 불이 촥 꺼져서 저 문도 그때 닫았죠. 집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풍경도 있었죠. 아무튼 예전만 해도 사실 상가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가가 이제 메뉴든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좀 항상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가가 이제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상가 공실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점에서 상점 벽해를 또 겪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바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상가 공실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좀 과연 문제 해법은 없는지, 이런 점에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많이 준비들 해 오셨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상가 문제가 은근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치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공부를 한다고는 좀 했는데, 오늘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한번 얘기를 풀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원인 대책을 찾기가 너무 힘든, 그리고 원인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님은 이제 이론적이나 아니면 취재 쪽으로 해서 하겠지만, 저는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내놨더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뒤 2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 착공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유발이 돼. 그보다 이 상업용지에서 제외되었던 이게 공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먼저 현재 상가 공실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좀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상가 공실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제 국가기관이죠. 한국감정원에서 분기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그 뭐 소규모 상가 2층 이하 평수로 얘기하면 100평 이하 그리고 2층을 초과한 3층 이상 100평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로서는 집합 상가. 이제 세종시의 신도시에 가장 많은 상가 유형이 집합 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복잡하게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공실률로만 보게 되면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소위 이제 단지내 상가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작년 3분기가 최신 자료인데 5호 중에서 1개실 정도가 20% 공실인 상태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최근 자료는 또 한번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동 4위 정도의 공실을 좀 보이고 있고 집합 상가는 따로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동지어서 이제 바라보면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려보면 예. 전체적으로 공실이 많다 보니까 임대 가격 지수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수도권에 거의 육박했다라고도 했는데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집합상가의 임대료 수준이 서울 다음 2위로 나타났습니다. 2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실제로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체감으로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네. 실제 지표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단지 내 상가의 네네. 경우에는 좀 한 20% 정도의 공실률을 공식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지난 3분기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보다 좀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예, 예.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뭐 봤을 때 뭐 2층, 3층 이상은 뭐 거의 다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곤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보이죠. 우리 세종시 지역별로 생활권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통계는 없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좀 제가 알아보려고 좀 현장을 생활권별로 동별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여쭤보고 좀 답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뭐 공신력이 있다고 자신하는데 한번 발로 뛰는 전수조사를 예, 전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3, 4 생활권을 중심으로 좀 공실률이 많죠.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동, 소담동 같은 경우는 좀 10곳 중 6곳이 이제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부동산 시청교육청 근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법원검찰청 들어오는 그쪽 위쪽까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나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히 소진 중에 있긴 하는데 지금 한 10곳 중 5곳 정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입주가 막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곳 중 7곳 정도, 70% 정도. 그리고 새롬동이나 그리고 한솔동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한 뭐 40, 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담동이나 아름동 같은 경우, 도담동이나 종촌동, 아름동 이런 데는 이런 곳은 한 뭐 10% 정도, 10%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뭐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세종시가 이제 대부분 고층 상가가 많습니다. 이제 뭐 타시도에 비해서 5층 이런 정도 저층 상가가 아니라 1, 2, 3층은 웬만하면 좀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4층으로 올라가면서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공실률이 뚜렷하게 이제 많아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업계 관계자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가 그런 공실률 때문에 지금 상가를 내놓거나 또 임대를 구하는 분들만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완전 입주민들이 뭐 다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상가가 뭐 활성화되거나 또 다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인.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거는 물론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의 공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상권은 소위 살아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솔동이 그렇게 미어 터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도담동 상권, 아름동 상권, 종촌동 상권이 생기면서 한솔동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기도 그렇죠. 했고 그러면서 공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도담동이 핫플레이스로 최근 2, 3년간 자리를 하다가 작년부터
나성동이 중심 상업지구로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또 옮겨오시는 분들이 도담동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공실 자체를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점점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또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에 그 상가를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네. 피해가 많이 누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왜냐하면 뭐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해가 좀 지금 이미 생기고 있고 또 나중에 갈수록 이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다. 또 최근에도 경매가 일부 상가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려오거든요. 사실인가요? 작년 12월 한 중순경에 세종시에서는 첫 경매 물건이 좀 나왔었고요. 도담동의 한 상가였는데 BRT 라인에 있는 나름대로의 핫플레이스라고 여겨졌던 곳인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경매 물건이 나왔었고 시장에서 감정가액보다 80% 정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5억 1,600만 원 정도의 감정가액이 매겨졌었는데 4억 2,199만 원에 한 번 유찰이 됐다가 두 번째에 낙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나성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감정가액의 절반 50% 수준의 낙찰이 되는 뭐 그런 사례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당연한 수순을 밟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가 공실 문제가 많이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 좀 더 경매가 물건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좀 이제 전망이 막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BRT 그 수변 그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서 업종 제한 들어간 곳들 그쪽을 조금 시작으로 터지지 않을까. 왜 경매를 내놓느냐 그 이제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가를 그 매매를 해서 내 소유로 만들었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내놨더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가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민간 영역의 힘을 빌려서 경미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해서 전국적인 물량으로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낙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소한 원가만이라도 건지겠다는 심정이 반영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가도 못 건지고 절반 정도로 이제 뭐 경매로 나왔잖아요. 무리하게 상가를 또 분양받은 그런 원인이 것도 될 수 있죠. 있겠죠. 예. 절반으로 하려면 너무 이제 진짜 절실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있는 뭐 건설사나 좀 큰 시행사에서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나 어쨌든 뭐 제 있는 재산을 좀 탈탈 털어가지고 만약에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막막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좀 최근에 그런 거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요즘은 노후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60세 정년이라고 하고 그다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남은 40년간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연금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저축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투자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조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또 세종시의 미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면서 투자를 한 것인데 막상 허허벌판인 그곳에 분양을 받으러 줄을 서가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받아서 그 기쁨도 잠시 3년 4년이 지났더니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유령 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들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났던 부분들인데 그 이생활권의 한 상가를 분양받은 그 상가주가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사례가 있었고요. 세종시 상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상가라는 투자 가치에 주목해서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게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내 사업이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을 거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런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더 이상 세종시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3년 전에는 또 한 번 그 국무총실 앞에 있는 그 초창기 상가죠. 예. 거기에서도 한 분이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저는 사업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상가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런 것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금융사에서도 그 건설사들에게 PF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PF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히 말씀면 그 자금을 대주는 거죠. 은행에서 자금을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네. 그래야지. 근데 이제 그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쥐고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좀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상대적으로 상가 사업을 하거나 상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상가 시행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대출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되게 그 기준이 완화돼 있어서 어찌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은행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의 장벽을 조금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난해까지 그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서울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PF가 무조건 이제 일어나는 빨리빨리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늦어지고 등을 보이고 있다. LH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세종시의 좀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바로 세종시 상가 공실이 좀 나타나게 됐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거에 따른 뭐 또 발생될 수 있는 뭐 문제점들 또 그거에 따른 또 해결 방안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역시 좀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되어 있죠.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세종시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허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8년차 부동산 중개업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이 지금 현재 좀 모 대학에서 부동산 그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신 데다가 네. 또 일부 동영상 그 공유 채널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세요. 그만큼 좀 말씀을 잘하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영상 잠깐 뵀는데요.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학원 유명 스타 강사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쫙 강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종시 이제 상가 공실 문제의 좀 뭐 원인이나 또 해법에 관련된 좀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가 공실이 발생하게 됐던 좀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거든요.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취재의 동선, 취재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2011년, 12년에 이미 상가 문제에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LH가 공기업이 토지를 그 원래 살고 있던 분들한테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입을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조성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천마을이 그 첫 공급 대상지가 됐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최초의 조성원가 그리고 시장에 내놓아진 예정 가격, 이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라고 내놓은 가격에서 최고가 낙찰제라고 하는 제도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가를. 그러다 보니까 천마을 당시에 2012년 당시에 공급 예정가보다 2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간 가격으로 그 상가가 낙찰이 됐고 그리고 상업용지도 마찬가지로 2배 또는 5배 이상 뛴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그 천마을을 신호탄으로 해서 2013년, 14년에 가면서 종촌동의 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 가격이 2억 원대였는데 그 최종 낙찰가가 무려 5.5배가 뛴 11억 원에 낙찰이 되는 좀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예정 가격보다
120%, 1.2배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당시에 전문가들의 견해였거든요. 근데 무려 5배, 5.5배 이렇게 뛰는 것까지 발생하는 것은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조짐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 기준선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민간에서 그걸 사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게 기준선이 높은 기준선이 돼서 다시 또 기준이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정리하고 또 첨가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2억, 5억 이 부분은 아마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그 시행사에서 어떤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뭐 최고 낙찰제를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 단지 내 예, 상가에 예. 대한 얘기고요. 세종시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분양이 됩니다. 생태계 용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최고가 납찰제는 일반 경쟁 입찰. 모든 예. 사람들이 그렇죠. 택지를 소유해서 시행, 시공, 그래서 분양하고자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은 말 그대로 제한, 어떠한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그분들만 입찰을 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겠죠. 그 다음에 생활대책 용지라는 것은 원주민들에게 어떤 여기에 근거지를 어떻게 보면 상실했잖아요. 그 대가로 그렇죠. 물론 토지 보상도 하지만은 예. 그 대가로 그 생태 용지에 대한 어떤 자격 권리를 주게 됩니다. 흔히 그걸 딱지를 줬다고 이야기하죠. 아예 좀 제가 쓸까 말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H가 말한 토지 원가대로 하는데 그 원가가 전부 가격은 아니고요. 네. 중간에 원주민들이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조합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액이 아마 플러스 되기 때문에 피가 프리미엄을 붙어서. 그렇죠. 그 딱지 가격이 붙게 되는 거죠. 뭐 구체적인 액수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 또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고 가격제 자체가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그렇죠. 최고 가격에서 왜 자꾸 높은 가격들을 그 시행업자들이 개발업자분들이 써내느냐. 그것들은 그 이전의 관계를 한번 출범 당시에 이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 공급, 수급의 불균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마다 이제 공급을 요만큼씩 이게 균형적 맞게 이렇게 맞춰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뭐 한 번에 많이 풀리기도 하고 뭐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런 공급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기적절하게 이 공급량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못 맞췄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성과에 대한 좀 과대한 좀 기대 이런 것들이 좀 과대한 투자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들이 지금에야 좀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어떤 문제점 원인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이제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해찬 국회의원 그리고 2012년, 2013년에 당시 공주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박수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죠. 지적을 했었어요. 최고가 낙찰제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 LH가 당시에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100조 가까웠나요? 그렇죠.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 부분을 적자를 메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최고가 낙찰제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묵인해 준 부분도 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이해찬 국회의원이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나선 부분이 뭐냐면 LH가 행복도시에 2030년까지 14조 원 보상비 포함해서 투입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 하반기 당시에 걷어들인 그 수익이 8조 원이 넘어섰어요. 그 중에 7조 원 이상이 토지 매각 비용으로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었는데 LH가 이 행복도시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최고가 낙찰제가 행복도시의 전체적인 물론 기대감, 행복도시의 기대감도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분양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의 높은 분양가가 그다음에 상가 공실이 이어진 근본 원인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시는 좀 특이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상가가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이런 게 있는데
토지를 이제 분양을 받고 나면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고 나면 바로 몇 년 안에 이 그 건물을 다 올려야 되지만 하는 그런 조건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행복청이 이제 LH에게 요구한 거죠. 그 토지 매매할 때 계약 조건에 약정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뒤 2년 안에 착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 착공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유발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건 뭐 원인 분석을 했을 때 뭐 지극하게 뭐 이게 오롯이 원인이 아니지만 그런 원인이 또 있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짓고 싶을 때 그렇죠. 수요에 맞춰서 좀 짓고 싶은 상황도 있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이제 사자마자 다시 건물을 올려야 되는 이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상가가 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가능한데요. 인근 청주 같은 경우도 자꾸만 청주 예를 드는데 이제 토지 매매 계획 체결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어놓고 그리고 수를 봐서 또 층수를 올릴 수 있고 또 땅을 그대로 둔 다음에 이렇게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세종시는 또 2년 뒤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시적으로 그냥 다발적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다 보니 맞는 말씀이고요. 어떤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아주 최고로 심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합니다. 뭐 높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건축 그 물의 벽돌 색깔까지 뭐 간판은 물론이고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명품 도시로 하기엔. 그런데 그게 규제가 돼서 어떤 시장 거래에 조금 장애가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시행업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상가 분양자들, 즉 임대인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 사업자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2년이라는 제한 조건, 땅을 사고 나서 2년 안에 건축물을 올려야 된다는 제한 조건은 사실 이제 언론의 비판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나왔던 제도였거든요. 행복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게 뭐냐면 땅을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종시는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거의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건물 안 짓고 팔아먹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 조건이 좀 가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떤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이쪽 지역은 좀 그런 우려가 심한 지역은 그렇게 적용한다든지 좀 이런 좀 유연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모습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한편으로는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좀 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좀 장치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좀 가능했다면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애초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행복도시에서 이미 상가 용지라고 하죠. 상가 용지 면적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 계획 대비 너무 넓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물론 관련 기관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행복도시 안에서 우리가 뭐 2.3% 정도의 전체 면적 대비 상업용지의 면적이 예. 이런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더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청사 그 내에 있던 상업용지가 거의 취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그렇죠. 변경이 돼서 좀 감소한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뭐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보다 이 상업용지에서 제외되었던 이게 공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건 이제 상업용지에 잡히지 않은데 아파트 시행 그 건설회사들이 무리하게 너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했던 것보다 너무 과대하게 상가를 분양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공시로 남아있는 상태가 많다. 그래서 조금 수치의 정확도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지역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한테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오기 전에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어요. 행복도시의 상업 용지 2.3%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세종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녹지가 차지합니다. 중앙 그렇죠. 녹지 공간, 뭐 공원 다 포함해가지고 네. 원수산, 전월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그 녹지 비율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일산이나 분당이 약 10%에서 20%대였고, 그다음에 2기 신도시라고 하는 김포 한강이라든지 동탄 이쪽이 30에서 40%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행복도시 2.3%보다 높아요.
뭐 6%에서 최대 8%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이 수도권이 더 많이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네. 행복도시는 되게 적내라고 비춰지지만 녹지가 여기에 상대 적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여기가 높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만 5천 명 이상이에요. 제곱킬로미터당 1만 5천 명 이상이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에서 만여 명 이런 정도 수를 조금 줄긴 했어요. 조금 줄긴 했고 그리고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4, 5, 6 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이죠. 약 4천여 명 정도, 1제곱킬로미터 4천여 명 정도고 2030년까지 가면 한 7천 명, 8천 명 수준까지 되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그만큼 적은 상태에서 상업용지가 2.3%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적게 되는 것이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 결과는 올해 6월이 지나면 행복도시 건설청과 LH가 전수조사 중인 1년 동안 전수조사 중인 앞으로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상업용지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책 결정이 나면은 하반기에 아마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많기 때문에 상가도 많다는 얘기는 공급 과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시장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상가가 공급이 많이 되면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근데 왜 자꾸 세종시는 계속 올라갈까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임대가가 현실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행사들도 지금 할인 정책을 통해 할인 어떤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고 있고 이건 단위 시행사가 자기 본인들의 어떤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런 조정 과정이 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과도기적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세종시에 많은 상가들이 이제 결국엔 쏟아졌고 또 그 물량들을 이제 다 소화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상가 공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상가 공실률이 지금처럼 높거나 앞으로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좀 어떤 문제로 그럼 앞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좀 딱 비춰지는데요.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상가주 입장에서는 물론 임대료를 낮추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식재료 값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이제 좀 상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조사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조사를 봤을 때 인근 지역보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품목, 생활 서비스 품목이 높다라는 것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체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세종시 내부에서가 소비가 아니라 주변 대전이라든지 공주라든가 20분, 청주도 한 30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원정 쇼핑으로 다량으로 소비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행복도시 내부에서는 상가를 하시는 분들 또 업종, 창업을 해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상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실이 공실을 부린다고요? 이 부동산은 심리이고 또 전망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상가를 또 분양받아서 들어오고 또 상가를 짓고 이런 상황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공실이 많다 그러면 일단 세종시로 모여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조금 암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세종시는 지금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될 텐데 아니면은 뭐 대전처럼 기존 도시에서 계속 공실률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세종시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안정화돼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공실이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뭐 경매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개인적인 좀 불행한 부분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한 가지 아니라 굉장히 신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베드타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에서 이게 계속 가거나 아니면 계속 쇠퇴한 도시에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공실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안정화를 찾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상가 공급의 문제점만 얘기하지 앞으로의 수요의 증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수요의 증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무한정 완성될 때까지 30년까지 기다립시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과정이고 저는 터닝 포인트 이제는 좀 임계점에 도달해서 조금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물론 개인적인 소관이 뭐 생각이기도 소신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만난 사람의 어떤 한정되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쪽으로는 터닝 포인트 시점이 왔다. 요즘에 임대료가 없는 상가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장만을 했고 네.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근데 또 관리비까지 내야 돼요. 팽팽히 놀리느니 렌탈 프리를 해서 어떤 적정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을 이어가던가 그 어떤 약속을 받기 위해서 렌탈 프리를 한 제가 알기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1층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이렇게 렌탈 프리 기간이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렌탈 프리라는 게 뭐 어떤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의 최초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진동의 한 상가에서 청년 창업 특화거리라는 컨셉트를 해가지고 그 상가를 한번 활성화해 보려고 처음 언론에 공표했던 게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요리 경연대를 열고 그 중에서 입상한 그 청년들에게는 상가 호실을 배정해주고 2년 동안 보증금과 그다음 월세라고 하죠. 월세를 무료로 해주겠다. 2년요? 그렇지, 2년. 2년간? 예,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렌탈 프리의 어떤 행복도시의 수면 위에 올라온. 그러니까 보증금과 임대료가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건물에 가보니까 이게 붙여 있는 이렇게 안내 홍보문에 붙여 있는 거 보니까 뭐 1년 정도 렌탈 프리라고 이렇게 붙여 있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거 보면 1년을 그렇게 렌탈 프리로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가다가 1년 후에는 뭐 10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1년치를 또 못 받은 것들을 또 얹어가지고 이렇게 좀 산정해가지고 하는 계약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1, 2년은 좀 손해보는 느낌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환수해가는 그런 어떤 꼼수도 좀 담겨있는 그런 것도 아닌가. 만약에 렌탈 프리를 하고 네. 1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 그건 아닌데 계약서상에서는 아예 그걸 명시해 놓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렌트 프리가 1년이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이란 건 내야죠. 안 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그렇죠. 뭐 소송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네. 해야 되겠습니까? 렌트 프리라는 건 말 그대로 렌트 임대료를 프리 자유로 일정 기간을 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핏아웃 그러면은 인테리어 기간을 영업 활동에 뭐 시설하는 데 주는 거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보통 렌트 프리를 줄 때는 그 임대료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관리비나 보증금은 지급하고 임대료만 일정 기간 6개월에서 많게는 뭐 1년까지를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뭐 모호실의 몇 평이 뭐 3천에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은 6개월 후에 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렌탈 프리를 하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렌트 프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가를 선택할 때 입지 조건과 그 가격, 임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가격에 집중을 해가지고 렌트프리를 그쪽에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일종 가격은 싸지만은 시설은 많이 했고 손님들이 안 오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거기서 했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는 오히려 싼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를 선택할 건가 가격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무작정 뛰어들었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홍 기자 그때 그 조사 부분이 있지 않나요? 폐업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이제 국세청주의 통계본부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 2017년도에 그 자료 잠깐 보면요, 신규 개인 사업자 수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한 9,8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그 폐업을 신고한 분들이 절반이나 4,500명, 4,600명 요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상 신규 개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야 여기 아니다.
그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가 이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현 시점은 아닌데 당시 2018년도 최근 통계잖아요, 지금. 그죠? 가장 최근 통계죠.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좀 대변하고 싶은 게 제가 눈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예,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예. 뭐 경매라든가 개인적인 불상사가 있고 특히 폐업률 같은 경우도 예. 특히나 신도시에서는 신도시에 어울리는 업종이 있고 예. 그다음 어떤 기간이 되면서 이건 좀 빠져야 되겠다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계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물론 뭐 싸다고 아니면 또 그냥 해봐야지 이런 열의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면밀한 좀 분석은 반드시 거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까지 사실 뭐 원인이나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 이쯤에서 이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금 흘렀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인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 점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부 또 지자체 그리고 상권에서도 알아서 해야 될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상가 전수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공실이 생활권별로 얼마나 되는지는 작년 11월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부 보고서로 행복청과 LH가 공유를 한 상태고요. 오는 6월 정도까지는 자 그럼 현재 공실이 이런데 그리고 자꾸 언론이든 또는 상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반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올 하반기쯤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뭐 구조조 조정이 일어나던 진통을 겪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안착이 되는 건데 정부가 관여한다고 해서 해결 방안은 저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에 이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도 이제 용역이 진행돼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진행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온다면 좀 뭐 전문가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공개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됐으면 누구의 책임이 있고 공실률은 어떻고 원인은 어떻고 그게 대책으로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저는 그게 용역이 공개돼야지 좀 뭔가 여럿이 맞대고 여러 기관들이 맞대고 여러 관계들이 맞대서 좀 해결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내기 한번 들어갈까요? 지금 이송민 대표까지 얘기하는데 설마. 이번에 내기 한번 들어갈까요? 저는 공개할 거로 걸겠습니다. 네. 저는 공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공개 못 한다. 안 한다 아니라 못 한다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면 그런 전수조사를 하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또 지금 남아있는 뭐 4, 5, 6 생활권에 대한 좀 그런 용지를 뭐 상업 용지를 좀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매각 보류가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2-4 생활권 나성동 이제 그 부근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상업용지가 50필지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상복합 3개, 4개 단지가 또 상권이 3층까지 이제 뭐 수백 개 상가가 들어가 있고 또 50개 필지에 6, 7천 개의 또 호실 상가가 들어가 있고 또 한설동부터 나성동 구세정 앞으로 이어지는 수병 그 BRT 도로병 상가가 또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새로운 저기 다정동 쪽으로 가는 그쪽에 또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LH나 LH나 행복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2-4 생활권 50필지 하단부에 대한 매각 보류에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업무 시설로 바꾸던 아니면 뭐 주차장 부지 바꾸던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네. 그렇죠. 업무용 시설 쪽으로 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간 상황이죠. 업무용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해찬 대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에 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좀 공기업들이나 이렇게 좀 지방으로 좀 많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가 또 세종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부지가 더 필요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부기관들이 뭐 행안부도 지금 오고 있지만 일부 정부기관들이 더 올 거기 때문에 좀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상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행복청구와 LH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내놓는 부분이 상가라는 이런 근시안적인
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대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행복도시가 2030년까지 연도별로 사업 지연이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시기마다 들어서야 될 기능들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선 자족 성장기잖아요. 지금 현재 시기가. 그러면 대학 기업들이 빨리 유치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연된 사업들,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기관 유치가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공공기능이 현재는 상업기능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안전처라든지 뭐 인사혁신처라든지 또는 전국 17개 시도별 파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물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임대받아서 사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뭐 부지라든가 건축물이 없다고 하면은 민간 건축물에 잠깐 연착륙하는 것도 행복도시를 한번 또 안정된 경주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뭐 정부도 그런데 이제 세종시로 다시 돌아오면 원인을 딱 찾겠어요. 이제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공실로 이루고 무조건 이제 원초적인 그 원인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부청사 공무원. 벌써 몇 명이 1만 명이 넘잖아요. 1만 명이. 그분들이 이제 구내식당 다 했잖아요. 점심 때. 나가서 소비합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회식 문화도 사라져 버렸고, 어떤 이 근본적인 그 장사 잘 되라. 그리고 임대료 낼 어떤 그 정도라도 이자를 낼 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장사밖에 없는데, 저는 기업이나 뭐 아까 대학도 말씀하셨지만 소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녁 때 회식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은 아직은 막혀 있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좀 장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결국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강력한 견제구 한 방씩 날려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이희택 기자부터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주제여서 해법을 제시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꾸 민간 자율시장에 맡겨놓지 말고 강 건너 불구경은 이제 그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정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당연스레 지나칠 그런 가시밭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를 이 김에 이런 그 현실도 봤으니까 미래를 미리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하면서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기업 유치도 나왔고 소비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시에 다 찹니다. 분명히 뭐 맞죠? 예, 찹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해서 버티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한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종시에 관심과 또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확산돼서 또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대안 마련하고 그래서 세종시가 정말로 이렇게 잘 사는 그 도시가 되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임차인들이 얼렁얼렁 오면은 공실 걱정도 없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를 건설하는 과도기에 흔히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가 분양과 공실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원인 진단과 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